네, 안녕하세요. 저는 적소장애인으로 이제 10여 년 살아온 최동규라고 합니다. 우선은 강연에 앞서 제가 앞부분에는 제 얘기를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바라보는 장애에 대한 기준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기준이 좀 통일이 되면 일단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서 준비한 내용들은 좀 내용을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건 없는 분들이건 일상 속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자주 마주쳤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자주 보는 분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잘 보지 못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수는 약 5%, 250만 명 정도가 있고 이 인구는 0세에서 14세 인구수, 그러니까 590만 명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가다가 0세에서 14세 인구 학생들, 아이들 되게 자주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보지 못하죠. 이제 그런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사회적 장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물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관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한 장벽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복지법일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법 상에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맞는 정의일지 맞지 않는 정의일지 판단이 되시나요? 저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정의는 장애인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정의예요. 국외의 정의를 보면은 국제기능 장애 건강 분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에 대한 범주로서는 단순한 건강 신체 기능 구조뿐만이 아니라 활동의 제한, 참여의 제한, 그리고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들을 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정의하는 장애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아요.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 이게 서두에 있잖아요. 앞서 말했던 복지법이랑은 약간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완전한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과의 상호작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장애에 대한 관점과 현대의 장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장애인이 됐을 때, 내 주변 사람이 장애인이 됐을 때, 아니면은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 상태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는 그러면 장애인일까요? 질문을 했을 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예전처럼 평소의 삶을 사니까 몸이 불편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몸이 불편한 게 이제 끝나니까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맞죠? 다만 장애 출연율을 보면은 약간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한국은 어디에 있죠? 맨 오른쪽에 있죠? 5.4% 아까 말씀드렸던 250만 명의 장애 인구가 많다고 느껴졌다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적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장애 범주 기준이 다르거든요. 단순히 개인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장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애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기타 질병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앞서 이미지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눈이 나쁜데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안경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 시각장애로 아마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어디론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그 내 지체 장애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모호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스웨덴에서 아까 사회적 장애에 포함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외국에 갔을 때 내가 그 나라의 말을 못한다면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렵겠죠? 그러면은 그게 언어 장애랑 어떤 게 다른 걸까? 이처럼 장애라는 것 자체가 관점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알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흔히들 이 이미지들을 보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농구를 하고 있구나. 시각장애인 분이 안내견을 갖고 있구나.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고 있다. 아니면 인공와울을 착용한 청각장애인인가? 어떤가요? 그렇게 보셨나요? 딱 보이는 정도로 상대방을 인식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개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장애보다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앞으로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한 번 더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복지법상에 있는 정의 자체도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말했던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요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장애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방향으로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척수 장애인이 되시고 오랜 시간을 적응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초기 척수 장애인 분들에게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제 어렸을 적 사진이에요. 나름 귀엽게 생겼죠. 일단은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죠. 저는 평범한 그냥 남자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중도장애로 척수장애가 된 분들이라면 아마 각자 자기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어렸을 적에 장애인을 봤던 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학우 중에 아마도 발달장애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 도움반이나 아니면 특수교사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랑 같은 반에 있었고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괴롭힘을 받고 친구들은 때리고 저는 그거를 그냥 지켜만 봤고요. 그렇게 그 친구는 어느 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제 삶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의 함께했던 기억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어르신들 전동 스쿠터나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 정도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해서 저는 운동을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체육 쪽으로 전공을 해보자 라고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공부를 못하면 운동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 쪽으로 집중을 해서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돼서 나름 좋은 학교에 가요. 여기가 체육 쪽으로는 나름 유명한 학교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육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런데 합기도 특공무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공중에서 도는 동작들도 있고 좀 더 다이나믹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날따라 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달려가서 공중에서 돌아서 다리로 떨어져야 되는데 목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죠. 병원에 가면은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의사가 바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호자를 통해서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은 오랫동안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다리가 다 부러져 봤는데 뼈라는 게 그냥 부러지면은 뭐 붙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의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반년 그렇게 지나갈수록 이제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의사가 말한 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왜 그랬냐면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 그렇게 말한 뒤로 딱히 그 뒤로 뭐 더 언급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흘렀을 때 깨달았죠. 아, 내가 진짜 휠체어를 타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저는 나름 되게 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서 바로 인식은 했어요. 아, 오케이. 알겠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학교에 다니다가 다쳤으니까 학교에 복학을 하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과 실행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장애라는 단어가 저한테 너무 이질적이었던 거예요. 장애인 최동규. 아마 많은 척수장애인 분들이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칭하는 게 굉장히 낯설 거예요. 저조차도 처음에 장애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뭔가 남 이야기 같은 느낌?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나는 비장애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비장애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언젠가 뭐 치료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아, 다시 걷겠구나. 치료만 잘 받으면 걸을 수 있어.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학적 재활, 저의 심리적 재활보다는 그냥 휠체어에서 침대 앉는 법, 휠체어에서 화장실 가는 법, 그리고 휠체어 프로필링 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지 내가 나중에 퇴원을 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딱히 다뤄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냥 같은 동료 장애인들이랑 옛날 얘기나 하고 이랬었다 저랬었다 내가 더 이랬었다 난 뭐 이렇게 잘 나갔다 뭐 이런 말들도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군대라는 걸 가잖아요. 군대는 2년을 갔다 와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이래저래 2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서로 안녕을 했다가 학교에 복학하니까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나고 나서 학교 생활이 어려웠냐 어렵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첫 번째로 편의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2010년 초중반 이때쯤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좀 더 법적 제도화가 덜 됐던 부분도 많았고 제가 어디를 가던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다만 조금 웃겼던 건 제가 나온 학교가 체육대학이라고 했잖아요. 남자 애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했어요. 제가 돌아다닐 때 단 2마디면 돼요. 야 들어. 야 들어. 그래서 당구 치러 가자. 야 계단 2층이야. 야 들어. 뭐 어디 가자.
야 들어. 그냥 그 한마디면은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마냥 좋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생활하는 데는 편했지만 제 장애에 대해서 더 직관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불편함을 느끼면서 뭔가 제 장애를 수용하는 방향에서는 딱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장애인이면서 다른 장애인들을 보고 뭔가 혼자 동정 어린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라는 뭔가 이런 느낌으로 대학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거죠. 왜냐? 자꾸 날 보니까.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건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휠체어를 타고서 어디던가 나타나면 신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계속해서 주의 집중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갈수록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퇴원을 했을 때 뭔가 두려움이 앞선다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려웠던 점이 이제 직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대학에 나왔으니까 체육 쪽 전공을 했을 것 같잖아요. 저는 복지 쪽으로 갔어요. 왜냐?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체육 이제 못하잖아. 그냥 공무원이나 해. 사회복지나 해. 사회복지 사람들이 착하니까 잘해줄 거야.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의무고용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봐라. 저조차도 체육 쪽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틀에 너무 갇혀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뭔가 더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쪽을 택했고 그렇게 학교도 졸업을 잘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살아야 될 텐데 친구들도 각자의 진로대로 나아갈 테고 그러면서 장애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갔다면 장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료 척수장애인 분들이랑 만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연히 척수협회랑 연이 닿게 되면서 척수협회 쪽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제 스스로에 대한 자아가 확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동료 상담 일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돼서 모델 일도 하게 되고 또 장애인 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사회복지 일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수없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라도 하고 있으면은 기회가 나에게 온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그냥 눈앞에서 지나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만났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여전히 부모님 지시 아래 좀 살고 있어요. 지시 아래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그 형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좋지 않은 방향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 독립성을 갖춘다는 거에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장애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지? 활동 지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 외에도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도움만 받고 산다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요소들을 고민해보고 행동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제가 혼자서 뭔가 차에 옮겨 탄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음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못했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집에 와서 이제 결국 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돌아다녀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면은 와 대단하다 너니까 이렇게 했던 거야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약간의 긍정적 요소가 있었을 뿐이지 그 외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요소들 중 하나는 당연히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을 거예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면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지원이 정말 어려웠을 거고 활동도 어려웠을 거예요. 장애인 콜택시라던가 아니면 직업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들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마 법령이 2015년 이때쯤에 크게 한번 바뀌어서 새로 짓는 건물들에 한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춰야 돼요. 배리어 프리라고 하잖아요. BF 인증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BF의 최소 기준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다녀 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 오래된 신도시나 아니면 서울 쪽에 구건물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최근에 생긴 아니면 정말 신도시에 생긴 건물들은 웬만하면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인과 사회 구성원의 장애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장애 인식이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자체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다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동료나 가족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암울한 미래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들도 같이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 장애를 받아들였어. 아자, 화이팅 하자. 잘 살아보자. 이게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본인도 알 거예요. 내 장애가 오래 가겠구나. 아니면 평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장애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최소한 장애 당사자들 그리고 주변인들이라면 저 장애의 주변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지향하는 방향으로 계속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단어들은 제가 어딜 가든 장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장애인의 모습들이 저랬을 테니까. 저만 해도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장애인의 친구의 모습, 그리고 TV에서 봐왔던 장애인에 대한 모습들, 그런 것들 많이 제 장애에 대한 감수성, 정체성, 인식, 그거를 만들었으니까요. TV에서 맨날 장애인분들 힘들어하는 모습 나오고, 그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해달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걸 보고 자랐으면 당연히 인식이 좋지 않을 거잖아요. 어쩜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부터 조금은, 당장에 뭔가 막 긍정으로 끝으로 막 가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좀 슬픔보다는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장애라는 요소를 들었을 때 그래도 미소 짓거나 아니면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병원에 있을 때는 사실 콘텐츠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여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일상에서 뭘 하고 사는지, 가끔 그냥 동료 상담 오는 분들을 통해서 아, 저렇게도 사시는구나, 딱 그 정도가 다였죠. 하지만 지금은 콘텐츠 홍수잖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너무나 많은 플랫폼에서 장애인의 영상들이 우수수수 나오고, 법정 의무화된 교육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나 그런 수준이 향상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아마 저 박인님은 알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아래 시각장애인 유튜버인 한솔님도 있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없대요. 왜 없지? 거기는 뭐 장애인식 개선이 너무 잘 돼 있나? 그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말고 상대방,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 다름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니까 장애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인종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종합적인,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어쩌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고, 그 활동들을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동료 상담이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파라엔터라는 곳에 소속이 돼서 뭐 의류 모델이나 아니면 기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도 가끔씩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아마 저작권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화면만 대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할 수 없다고 해서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제 스스로 잘 못 봐요. 민망해가지고. 근데 또 오늘 보게 돼버렸네요.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갱스터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휠체어 런닝머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롤러 위에 올라타서 휠체어를 밀면은 저 앞에 있는 태블릿에 내 속도와 내 거리랑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이 나오면서 밖에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길이 험준할 때도 집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셨을 때 어땠나요? 그냥 여전히 좀 슬픔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미소 짓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과거에 저는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는 현재의 저예요. 똑같이 최동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일상복귀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대단한 말들,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을 마냥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그거는 너니까 된 거 아니야? 나는 아직 너무나 힘든데? 이런 말들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만약에 후천적 장애라면 선천적 장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에게 장애는 일단은 생겼고 그렇게 생겼던 장애에 대해서 장애가 없었다면 아니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거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할 수는 없겠죠. 예전 생각, 예전에 대한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옛날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전히 가끔씩 옛날 생각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예전 얘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다만 그거에 파묻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교 우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괜찮으니까 나는 그래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손가락을 쓰네 저 사람은 조금 걷네 위를 보면서 자기를 또 비교해서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끝이 없거든요. 비교라는 게 사람이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그 상태가 될 수가 없는데 그 비교를 통해서 자꾸 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도 최대한 좀 나의 내면에 대해서만 집중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척수장애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마냥 막 부모님이든 주변인들이든 뭐 땡깡 부리거나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보통 환우분들 보면은 너무나 비련의 주인공이 돼서 주변 분들을 막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결국에 생각했던 거는 솔직히 말이야 뭐 이렇게 쉽게 하지 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사라지거든요. 어쩔 거예요. 내가 장애인 됐는데 뭐 살아야지. 근데 언제 그런 마음을 먹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산다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장애 수용을 하고 얼마나 빨리 수용하고 얼마나 나의 가치관을 확립했냐에 따라서 어차피 살아야 될 삶을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살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냥
계속 옛날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바라보면은 4년, 5년 아니면 그 이후가 돼서도 그냥 별로 외출도 안 하거나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의 장애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감수성을 키우고 주변인들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변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고 같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많은 척수장애인 분들 그리고 주변 분들 그리고 이해 관계자 분들 모두가 장애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거나 슬픈 감정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좀 더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생활을 할 때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마냥 좀 두서없이 진행됐던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살아가시는 나날들에서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